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이 시작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7일 만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술관과 도서관, 동물원 등의 문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방역 당국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의 준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국인 어린이가 국제 공조로 어제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이집트 교민들을 태우고 오늘 국내로 들어오는 전세기에는 남수단 어린이가 탔습니다. 삼킨 쇠붙이를 꺼내는 수술을 국내 병원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또다시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동맹과 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래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 정권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발사할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은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하는 걸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비롯됐다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봉합됐던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연구소 발언서를 거듭 주장하면서 차차 보고서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활동 재개 추진에 미국인 대다수는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경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상파울루주에서 이를 어기면 우리 돈으로 많게는 6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이 시작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7일,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차단과 제한 중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한 지 45일 만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술관과 도서관, 동물원 등의 문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 가능성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돼야 함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동물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는데 오늘부터 문이 열립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사전 예약으로 방문 인원을 줄이고 최근 미리 신청한 대출만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도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는 2m 이상을 둬야 합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활동의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황금 연휴 기간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간 제주도는 예외입니다.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린이날이었던 어젯밤 10시 40분쯤 코로나19 사태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발이 묶여있던 한국인 130여 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집트 항공 전세기를 탔는데 특별한 외국인들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의 4살 여자 어린이 글로리아 간디와 그의 아버지입니다. 글로리아는 지난해 쇠붙이를 삼켜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사는 4살 여자아이 글로리아 간디는 지난해 8월 집 앞에서 동그란 쇠붙이를 삼켰습니다. 가슴을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확인된 쇠붙이는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컸습니다. 수술은 어려웠습니다. 수단에서 옆구리 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했고 그러는 사이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쇠붙이가 부식되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글로리아의 아버지는 노점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운이 좋게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딱한 사연을 접하게 됐고 병원은 수술 비용과 항공료를 내기로 한 겁니다. 글로리아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없어 기다리다 어젯밤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글로리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수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불과 엿새 전 인도 뉴델리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5살 한국 어린이는 7,000km 하늘길을 날아서 어제 저녁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항공편이 끊겨 있었지만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김서민 기자입니다. 5살 된 한국 어린이의 사연은 사흘 전 인도 한인회 온라인 단체방에서 알려졌습니다. 엿새 전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늘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이 끊긴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항공편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6월 이렇게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민들이 제법 있는 거는 그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취항할 수 있는 날짜로 탑승 신청을 모았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교민들은 내 혼자 가지만 혹시 탑승 인원이 취향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티켓을 여러 장 내가 더 사겠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도 항공편 수소문에 나섰고 인도에서 일본으로 가는 특별 항공편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 교민 귀국행 비행기에 일본 국민 40여 명을 태워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일본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자 담당 인사가 출근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모두가 힘을 보탠 덕분에 5살 어린이는 그젯밤 인도를 출발해 일본을 거쳐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적처럼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또다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동맹과 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국의 유연성 발휘를 요구했습니다.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최근 얘기를 나눴고 협상할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면서도 협상을 항상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자세한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포괄적으로 타결되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도 협력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동맹과 우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미협상단은 지난 3월 말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분담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자초됐습니다. 미국이 연일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11월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의 국장 지명자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북한 전문 사이트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미사일 지원 시설을 거의 완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실리라는 곳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인 존 래클리프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간 5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는 데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미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버 안보와 테러리즘,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앞서 서면 질의에서는 북한이 정권 보호와 국제사회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 이익을 위해 핵과 미사일 일부를 기꺼이 양보하는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새로운 시설을 조만간 완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실리라는 곳인데 위성 사진을 통해 이 시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 시설의 정확한 기능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인근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에서 철로로 운반된 부품을 조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가동 준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비롯됐다는 미국의 주장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봉합됐던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연구소 발원서를 거듭 주장하면서 차차 보고서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활동 재개 추진에 대해서 미국인 대다수는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와 국제유가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코로나19 발원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부터 살펴보죠. 분명한 보고서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명확한 답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We'll be reporting on it over the next period of time, Steve. We'll be reporting. There'll be plenty of people ask me that question, and we will be reporting very definitively over a period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비롯됐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미국이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미국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WHO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래시장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 같은 중국 때리기가 새로운 냉전이나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죠. 네, 미 CNBC 방송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고조되는 미중 갈등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 전문지 포린 펄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 전쟁을 궁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중 관세 부과를 재개하는 구상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중국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궁극적인 처벌이 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다수 미국인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메릴랜드대 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대다수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영화관의 경우는 응답자의 82%가 재개관에 반대했고 체육관은 78%, 식당은 74%가 여전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44%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절반이 넘는 56%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와중에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네,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유산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돌보고 보호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올랐고 국제 유가도 큰 폭으로 뛰었죠. 네, 경제활동 재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56% 소폭 올랐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9%와 1.13%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배럴에 24달러 56센트에 거래돼 20%가량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가 다시 시작되면서 유가가 멋지게 오르고 있다고 트윗에 썼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들어가게 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차단 수단, 마스크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걸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던 상점 경비원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점을 거닐던 한 남성이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셔츠 소매에 얼굴을 문지르고 코까지 닦습니다. 여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돌발 행동을 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이제 직원의 셔츠를 마스크로 쓰면 되겠다며 소란을 피우며 난동까지 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잡힌 남성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남성이 마스크 대신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인 큐클럭스 클랜 KKK의 두건을 쓰고 식료품 매장을 활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내고 이 남성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경비원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손님은 매장을 떠난 뒤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고 흥분한 아들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원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주의를 주던 관리 요원을 장난삼아 물에 빠뜨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이 마스크를 꼭 쓰게 하기 위해서 안 쓰면 많게는 6천만 원 정도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선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얘긴데요. 일부러 안 쓰거나 적발이 됐는데 벌금을 안 내면 길게는 1년간의 구금 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선 현지 시간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한국 돈으로 약 6만 원, 많게는 6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로 착용하지 않거나 적발되고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1년 구금 처벌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초강수에 나선 겁니다. 상파울루주는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기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독자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브라질 정부 내부에선 사회적 격리 정책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네우선 타이시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적 격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만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하는 제한적 격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사회적 격리 조치가 코로나19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전에 돌입하는 여야 소식 이번에는 전해드립니다.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서야 하는 미래통합당. 경선이 모레인데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오늘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8일 치러집니다. 앞서 오늘 오후 5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현재까지 출사표를 던진 당선인은 4명. 5선의 주호영, 4선 이명수 권영세, 3선 김태흠 의원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의원이 영남권을, 용산의 권영세 당선인이 수도권을,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충청을 대표합니다. 영남과 수도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들은 함께 출마할 정책위 의장 후보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충청권인 이종배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습니다. 영남의 충청 표심까지 잡는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 당선인은 삼선 조혜진 당선인을 영입해 수도권과 영남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김태흠 이명수 의원은 아직 정책위 의장 후보를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신경전도 본격화됐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관리위원장이던 이종배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선거 승리에 욕심이 나도 심판에게 선수를 제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불이 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면서 희생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한 38명 가운데 3명이 외국인이고요. 그 가운데 2명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형제인데요. 비자 등의 문제 없이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 세르게이 씨와 고 디미트리 씨 형제는 한국 공사 현장 곳곳을 돌며 일했습니다. 아빠를 따라온 동생 디미트리 씨의 아이들과 아내는 한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 세르게이 씨 가족들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천 화재는 두 가장을 앗아갔습니다. 유족들은 고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유족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 비자가 필요했고 동생 유족들은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동생네 유족은 아빠의 재외동포 비자를 근거로 한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러 왔는데 아빠가 숨져 비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두 형제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인데 치료비 문제도 막막해졌습니다. 두 형제 유족의 사연이 전해지자 법무부와 안전보건공단, 이천시 등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에 있던 유족들의 가족 동반 비자가 만료되는 내년 여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유족들의 단기 방문 비자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두 형제 어머니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숨진 중국 동포 오모 씨의 유족들에 대해서도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한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동안에는 이탈리아였다가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코로나19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영국의 사망자 수는 29,427명입니다. 이는 스페인의 25,613명, 이탈리아의 29,315명보다 많은 것으로 유럽 최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71,783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다만 각국의 사망자 집계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지 언론도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공식 발표는 병원 사망자 중심이어서 요양원 사망자는 상당수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던 한국인이 아프리카에서 발이 묶였다고 하는데 국경 봉쇄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30대 한국인 레이몬드 리 씨의 얘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전거로 전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 코로나19 사태로 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이 묶인 것입니다. 기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 씨는 유럽을 거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이후 기니에 도착했습니다. 오갈 데 없이 발이 묶인 리 씨는 현지 호텔에서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1,300명, 사망자는 7명 정도로 파악되지만 보건 시스템이 열악해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시작해 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가 3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참패로 미래통합당의 의원 수가 84명으로 줄면서 통합당 보좌진들이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현역 의원이 77명으로 이들의 의정 활동을 도운 보좌진 700명가량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맹점의 자격을 박탈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수사 방침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이 됐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오늘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선 대상은 실외 그리고 비대면 사업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가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타다 금지법으로 헌법상에 걸린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입니다. 타다 서비스를 재개하려는 목적보다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헌법 소원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먹자 골목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손님과 직원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55차례 지진이 발생했죠. 전남 해남군이 지진 대응팀을 꾸리고 원인 조사를 위한 기상청 임시 관측망도 설치했습니다. 추가 지진에 대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같은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세계 3대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쇼팽 콩쿠르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피아노 부분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요. 올해 10월에 열지 않고 내년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참가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광주에서는 민중미술특별전이 열립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미술 작품들을 정리하는 전시회입니다. 한복 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시범학교 공모를 오늘 시작합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범학교들에서 한복 교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미래통합당 소식은 앞서 전해드렸고 민주당은 경선이 내일입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초선 당선인들이 많아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참여자들을 모으고 범죄 수익금을 운영자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범죄 집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강훈이 조주빈 등과 같이 재판을 받도록 병합 신청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세 번째 현장 감식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앞서 2차례 진행이 됐지만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 못해서 추가로 오늘 이루어지는 현장 감식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전에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새벽 제주 서귀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잠을 자고 있던 4살, 5살 난 두 딸과 부모가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빌라 앞으로 소방차와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이웃 주민들은 위층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현장에서 구조한 어린이를 품에 안은 구조대원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3층에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가 일가족 4명을 구조했습니다. 남편 39살 A씨와 아내 35살 B씨, 그리고 4살과 5살 난 두 딸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집안의 방문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가족 4명은 안방에서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1차 감식 결과 시신에서는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방화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적 요소나 가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날 전해진 사고 소식에 이웃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몰라요. 애들이 이뻐요. 그리고 오늘 어린이날이고 꽃인사도 잘하고 이뻤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관측과 함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울산시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60여 제곱미터와 가구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장류 생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지만 6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동해시 대진항 앞바다에서 서핑하던 20대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 방파제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동해해경은 이 남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는 강릉시 사천진항 앞바다에서 모터보트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최근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 예방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20대 국회에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이대로 물 건너가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올해 세금 3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20억 원 넘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지난달 17억 원대까지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지만 최근엔 다시 올랐습니다. 금매물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금매물을 싹 걷어들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이 되면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급매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와 함께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다주택자와 비싼 집에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보다 342만 원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종부세 강화 법안은 국회 첫 관문인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화안에 반대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면서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다음 달 1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면 하반기 21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내년부터 오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4.15 총선의 여당 압승 이후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법안 처리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020년 낮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위헌인지를 판단할 소송도 곧 시작됩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 위해서 소송 대리인을 선정했습니다.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권 교수님. 우선은 그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네.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가격별로 이제 더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 그 종합부동산세를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뭐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기조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에 개회가 되면 아마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론에서 매물이 좀 걷어들이거나 또는 그 거래가 좀 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방침이신데, 자 한문도 교수님, 정부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시적으로는 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정부의 뭐 일관성에 좀 흠이 가는 뭐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죠. 일단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필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나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 중에서 이제 매물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시간을 좀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좀 호재인 건 분명한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뭐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 시장의 어떤 뭐 안정성은 좀 꾀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부세법이 강화돼서 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급매물로 내놓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 법안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이 매물들을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 말까지 네.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양도세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것 때문에 나왔던 매물들이 일부 걷어들이는 게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이제 뭐 10억, 20억 되는 부동산에 매기기 때문에 9억 이상 되는 부동산에 매기는데 2, 300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게 6월 말 전에 그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혜택 때문에 나온 매물들이 경기가 좀 그 뭐랄까 부동산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그 올랐던 거 오르기 때문에 아마 걷어들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4.15 총선 당시에도 말이죠. 여당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뭐 1가구 1주택자 중에 사실 뭐 생활 여건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 혜택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공약에서 더 던졌고 제가 볼 때 아시겠지만 양도세 같은 부분도 고령자에 한해서는 그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40% 거주 기간하고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가지고 80%까지 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에 해당하는 준해서 이 종부세도 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미비했었고 이제 공약에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이 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실현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죠. 대출 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네. 지금 최소한 지금 이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권 교수님. 우선은 헌법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출 규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헌법소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부가 정하는 고가주택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고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던 고가주택이 공시가격이었는데 네. 이제 시가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15억 이상을 초고가주택으로 정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걸 규제한다고 하는 거지 대출을 금지시켰다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거를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는 아마 계속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한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헌법 23조 1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법률을 뭐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니까요.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법률적 근거 없이 그렇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 교수님의 입장이시고 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소송 건 내용을 보면은 과잉 금지의 원칙입니다.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 법을 갖다 헌법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적용된다고 하고 그것에 이어가지고 법률 유보의 원칙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일단 과잉금지 원칙에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피해 최소화, 법적인 균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법적인 적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법적인 적정성에서 방법에서 법률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을 가할 때는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넣은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법률을 유보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요. 이 두 가지를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방법의 적정성에서 꼭 법률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학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는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방법의 적정성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법률로서 제한하는 과정을 국회 과정을 거치다 보면 모든 정책을 시간의 어떤 총각을 다툴 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 유보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위헌 소송을 하려면 현재 재판원 9분 중에 6명이 지금 위헌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구분을 봤을 때는 7, 80%는 정당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 주신 과잉금지 원칙에서 대출을 제한한다 그럴 때 생계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해주거든요. 정부가 15억 대출 금지에 대해서도 주택 매매와 거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익의 어떤 공공복리와 주택 주거부자 안정을 위해서 제한할 뿐이지 그분이 만약에 생계에 문제가 있을 때 생계 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저는 이제 위헌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 주로 이제 준용 정도 이 정도에서 뭐 얘기를 하지 위헌까지 가기에는 지금 재판원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를 봤을 때는 공익의 목적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요. 제가 볼 때는 위헌의 소지가 조금 일말은 있습니다. 방법의 적정성을 따질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겠죠. 소의견을 재판관 한두 분이 그것만 첨부된 상태에서 그냥 합헌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때 말이죠. 집을 새로 사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만 규제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이 집 주인이 뭐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과잉 금지 원칙에도 뭐 크게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공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매매나 또는 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재산권 행사거든요.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생계라든지 이거는 뭐 나중에 이고 일단 주택을 거래하는데 금액으로 일단 설정했다는 거. 그 초고가 주택 15억 원의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는 이제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매매뿐이 아니라 또는 뭐 일단 일가구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거나 사야 되는데 여기에 제한을 거는 것은 일단 뭐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자, 그런데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라고 하는 뭐 공공의 목적? 아니 일가구 1주택자도 투기 수요 아니라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문제죠. 그게 지나치다. 네. 과잉 금지 원칙에 일가구 2주택, 3주택자는 투기자로 문제가 되는데 일가구 1주택자도 15억 원이 넘으면 규제 지역에서 일단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위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날지 뭐 아니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네. 봐야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뭐 집이 있으니까 더 추가로 못 사게 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 투기적 수요니까. 그러나 무주택자가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투기적 소유가 아니고 자기가 사는 실소유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5억 넘는 주택이라고 해서 무주택자가 15억, 20억짜리 주택을 살 때마저도 대출을 규제하면 주택 자체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마저도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건 과잉금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말이죠. 현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일반 그렇죠. 중산층이랄지 서민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한번 집을 마련해 보려고 했을 때 물론 뭐 15억 원이 초과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뭐 서민이 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반론도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게 정부의 정책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논리죠. 현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대출의 과다로 인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시장에 지배가 되면 왜곡된 시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그래왔고 현재. 그리고 우리가 헌법 119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합헌을 주장하는데요.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공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15억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그 기본권에 심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정부에서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9억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20%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억도 20% 대출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대출 금지라는 단어 용어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헌소송의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정부에서 만약에 15억에 대해서 대출 10% 하면 어떻게 돼요? 합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차이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어떤 방향에 맞긴 맞는데 금지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이고 또 변호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제가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공익적인 요소가 1번이거든요. 공공복리가. 근데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위헌을 주기에는 상황 자체, 국내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코로나까지 있고 주택시장이 과잉돼 있고 대출이 가계부채가 지금 사상 최대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 본다라면 정상적인 앞으로의 경제 발전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한다라면 합헌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헌재 판결을 보면은 그 당시에 여론도 중요합니다. 여론의 추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헌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은 현장에서 15억이 넘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강남 지역이나 또는 강남 4구 이외에도 고가 주택에 대한 그 일반 그 재건축을 위해서 나온 일반 매물에 대한 분양이 10대, 20대가 매입해요. 그럼 부모가 돈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왜곡 현상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액 15억, 20억 현금을 동원해서 살기는 어려워요. 그럼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주거나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큼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5%든 10%든 20%든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신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으로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 원론적으로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과열됐고 좀 거품의 징조로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발전을 볼 때 이 어느 나라 일본이나 미국을 봤을 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지금 대출 금액이 많아지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 대출을 베이스로 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걸 담보로 해서 다시 또 대출이 늘어나고 이게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점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터지게 됐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 현상이 금융기관에까지 가고 일본하고 미국이 뭐 우리보다 후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터졌어요. 그것을 굳이 좌시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교수님 말씀대로 물론 대출 금지라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무주택자고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은 좀 여지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대출에 지금 긴축을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 상황상 또 앞으로의 시장 상황상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그 논리로 인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된 이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마 현재 작년 12월 가격에서 더 오른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과도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걱정되는 상황이니까 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특수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둘 수 있는 어떤 뭐 핀셋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가. 그것을 실행한다면 이건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세요? 거의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9.13 대책 이어가지고 대출 부분을 다 전면적으로 거의 뭐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대출을 뭐 20% 40%는 사실 갭 투자를 하기에는 버겁거든요. 그렇다면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이제 잠재워지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뭐 상당히 급감을 했거든요. 네. 이 급감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시장 상황이 부동산도 똑같지만 경제도 심리라고 그러고 부동산 심리다. 심리적으로 이게 계속 너무 오른다라고 다 느끼고 있던 차에 임계점이 다다른다고 느끼는 순간에 코로나가 왔어요. 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광기에 대해서는 뭐 아담 스미스도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코로나 덕분과 정부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들이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나온 것처럼 저번 주부터 2주 연속 강남이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하락의 정도가 2, 3년 새에 100% 수준이 오른 강남 가격이 지금 5%, 10% 하락했거든요. 네. 그럼 조정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게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효과도 있고 문제는 이제 코로나 급해지고 뭐 재유행이 발생되면 그건 이제 문제죠. 그때는 이제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으로 좀 바꿔줘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 하향 안정화 쪽으로 추진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권대중 교수님은 12.16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뭐 일시적 효과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 규제라든지 뭐 다주택자나 가수요를 좀 없애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대출 규제나 또는 그 12.16 대책 때문에 공급이 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지금도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뭐 한 6개월, 1년 또 1년 반 정도 이렇게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바람직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예가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을 거의 묶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수요는 그대로 있거든요. 공급 부족 현상이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고요. 이 가격이 올라갈 때 묶어놨다가 만약에 완화돼서 가격이 올리면요 폭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12.16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오히려 공급 대책도 뒤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대출만 규제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한문도 교수님께서 앞서 코로나19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했고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뭐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거죠? 우선은 이번 정부가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됩니다. 뭐 여당이 그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적어도 건설 부동산 시장을 좀 규제 완화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불쏘시개로 경제를 살리지 않겠다. 그리고 투기 수요를 건방하지 않겠다. 불로소득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대외 경제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규제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아마 유지되는 그런 쪽이 되지 않겠나. 단지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향후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매매 가격은 안정세로 들어갔지만 전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행위 청권제까지 정도는 아마 시행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두 분의 부동산 시장 중장기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뭐 U자형, V자형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L자형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코로나 사태로 뭐 경제 기반의 그 자영업자부터 중소업자까지 거의 어려워졌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외 경제도 지금 많이 어려워졌고요. 네. 대외 경제도.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의 그 등락폭, 소위 말하는 화랑과 불황이 시차를 두고 후행지선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선행지수죠. 매매 가격과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가 전월세 가격이듯이 그렇다면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그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다면
분명히 U자형 정도 한 2, 3년 정도 하락하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저금리의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서울같이 수요가 많은 데는 V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일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겠지만 네. 그 이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2, 3년 정도 하락했다 상승하는 아마 U자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자형 또는 뭐 일부 지역에 한해서 V자형 상승도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의 경우하고 지방하고 좀 다르게 보는데 네. 서울의 경우 말씀드리면 현재 고점 대비 한 1년 앞으로 향 말씀 주신데 1년 정도는 한 20%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좀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다 이제 외적인 부분이 글로벌 경제 변수가 또 악재로 작용하면 3, 40%까지 좀 하락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까지요? 네네 맞습니다. 네. 내년 한 중반까지. 중반까지요? U자형의 형태가 그냥 직선 U자형이 아니라 좀 넓게 넓어진 U자형. 그러니까 거의 배 같은 모양의 U자형을 뭐 그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조정이 없이 현 고점에서 지금 종부세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고 이제 매물 잠김으로 유지를 하고 서로 관망하고 매수 매도가 견주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내년부터 이제 30만 호 공급 물량이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할 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해외 경제 변수가 겹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L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소비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나서 시장에 접하는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자, U장보다는 세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입장이니까 그걸 좀 같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좀 조심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 여당 압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요일 아침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종부세 강화 법안 얘기 전문가들과 해봤는데요. 임기가 이제 20여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 상황이 그럼 지금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걸 두고 미래통합당에서 다음 원내 지도부에 넘기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새 원내대표가 20대 국회를 신경 쓰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본회의는 이대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상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처리를 위해서는 아니고 법안을 헌법에 따라 종료해주기 위해서긴 했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회에 모처럼 뜻을 모은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내부에서 개헌 반대가 당론인데 왜 합의를 해줬느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원내 지도부는 3시간 만에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문제는 총선 참패 이후 사실상 지도부 붕괴 상태인 통합당 내부에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11일이나 12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중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등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새로 뽑힐 차기 원내대표에게 모두 넘긴다며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군엔 20대 국회에선 의원이 아니었던 원외 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원내대표로 뽑히자마자 당 지도체제 구축에 매달려야 해 20대 국회 마무리에 큰 신경을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이대로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25일 남긴 임기를 끝내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이대로 끝나게 되면 이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15,000개입니다. 이건 꼭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던 법안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4천여 건.
하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진짜 법이 된 건 35% 정도입니다. 나머지 15,000개가 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법안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도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민 10만 명이 입법 청원에 동의한 법안입니다. 딸을 두고 떠났던 가수 고 구하라 씨의 모친도 현행법에 따르면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만큼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대로라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됩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N번방 재발 방지 법안 중에서도 아직 계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 영상 유통에 쓰인 텔레그램 같은 프로그램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등도 모두 그저 계류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가 대책 없이 남겨두고 떠나게 될 법안의 숫자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봐도 기록적인 수준. 결국 20대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였던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제 마트와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종일 붐볐는데요.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마트는 오랜만에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장난감을 고르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애기 선물 사주러 왔어요. 그리고 또 어린날이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그래도 최대한 즐기려고 나왔어요. 집 안에만 있었던 아이들에겐 기분 좋은 외출입니다. 놀러 가기도 조금씩 했는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쇼핑하러 나온 소비자가 많아진 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면 아마 집에 있었을 텐데 그나마 좀 풀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 연휴 동안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보다 8에서 13%씩 증가했고 특히 아울렛 매장에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황금 연휴 특수가 본격적인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직장을 쉬면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줄면서 공장이 다시 돌고 식당에 손님이 늘어나는 등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는 건 소비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에 이달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살릴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신부 대신 인삼장수를 꿈꾸던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그려낸 영화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세상에 이 어린이가 선물한 건 무엇일까요? 김나한 기자입니다. 나는 신부님을 밝히다. 얘는 인삼가게. 성격이 순해 순환이라 불린 7살 어린이는 인삼장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아버지에게 인삼을 실컷 드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누구나 힘든 그 시절 소년의 꿈은 그만큼 소박했습니다. 진짜 저 산 너머에 가나. 영화는 어린 김수환이 경상북도 작은 마을 군위에서 산을 넘어 대구로 가기까지의 과정, 즉 가톨릭 사제의 길로 접어들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종교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존경을 받던 한 어른의 맑고 순수했던 유년 시절을 담아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씨앗이 심가졌지 싶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11년, 그간 다큐멘터리 영화 몇 편이 사제로서 생애를 돌아봤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극영화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의 거리 역시 멀어져가는 요즘, 한 시대의 어른이 어린 시절 품었던 고민과 믿음은 우리도 한때 순수한 어린이였다는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와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어렵사리 봉합됐던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세계 반중 정서가 심각하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그 미국의 코로나 통제에 실패한 걸로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용 난국 타개일 수도 있고요. 중국은 또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또 중국 제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오면서 결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지난 1월 15일 날 한 중국과 미국 간의 1차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또 다른 무역 전쟁이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미국 내에서는 대중 관세를 복구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이 중국의 그 무역액이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게 한 5,400억 불 정도 되는데 원래 그 작년에 1,600억에 대해서 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제 합의가 되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1,200억 달러에 대한 것은 15%에서 7.5%로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건이 뭐였냐 하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약 2천억 불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을 해라.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50조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1분기에 6.8% 마이너스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얘기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에 그 중국의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합의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든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무역액이 지금 관세로 한다고 그러면 5천억 불 정도밖에 그 관세 부과를 못하게 돼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그 대중국 때리기라고 그럴까요? 이걸 통해서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 중국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약속대로 사주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을 했고 지금 2분기도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10% 성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0%란 말이죠. 그러면 국내 문제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고 구매력이 없는 가운데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구매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압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국에 자신의 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계산을 1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우리가 지금 무역 전쟁을 18개월 이렇게 해보니 결국 양쪽 다 손해 아니냐. 이렇게 과도하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 것은 결국 미국도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걸 알고 하는 거냐. 지금은 현재 그 정도 선에서 그 긴장 설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가장 뭐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이냐라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증거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그 우한 바이러스 설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게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세균이 이 전근대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그냥 유출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이게 인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나오긴 했지만 인위적인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정보를 숨기고 초기 대처에 미흡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온 건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중국은 이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발원지와 발병지는 다르다. 이거는 중국의 균이 아니다. 다만 중국에서 먼저 발병을 한 거고 발원지는 모르니까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발언했다라는 걸 내놔봐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거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 증거를 내놓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돼서 이런 게 된다면 중국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겠죠. 이 영국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또 중국 때리기에 들어가는 면이 지금 미국과 영국이 연합해서 하는 형태가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가 있는 거죠. 네, 중국 내부에서는 뭐 세계적인 반중 정서가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과 함께 미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입니까? 뭐 충돌까지 가기는 어려울고 무력 대치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관세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화웨이 사태로 봤던 기술 패권 전쟁 이게 이제 사이버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율과 금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 가치, 민주, 자유, 개방 이거와 동떨어진 중국이 권위주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거니까 가치 논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최후의 보루가 군사 충돌입니다. 근데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그런 지금 그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충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대치할 것도 중국 내부 연구소의 이제 보고서죠. 이런 거를 띄움으로써 국내를 더 결속시키려는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반에는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니까 우리가 잘한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위기를 넘기면서 오히려 당정군이 그래도 시 주석을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의 일환으로 이런 무력 얘기도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한 발짝 좀 떨어져서 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뭐 지도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부 차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등을 계속해서 뭐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뭐 국내용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중국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당장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분히 그런 소지가 매우 크고요. 지금 나온 상황은 이걸 다시 그 우한 바이러스 발원설까지 다시 들고 나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국내를 결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무역 얘기를 하면서 농산물 구매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촉진을 시킨다면 그게 대선에 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용적인 요인이 매우 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일일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름대로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그 방어, 기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다분히 국내적 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CNN이나 이런 데서 표현한 대로 이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고 새로운 2라운드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1월 그 미국 대선까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현재 뭐 중국의 경제도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갈등을 통해서 뭐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권력을 좀 공고히 하는 그런 뭐 계기로 또 삼을 수도 있겠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향후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그 개헌까지 해놔서 3선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초를 다지는 어떤 포인트로 쓰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북 군산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한때 버려진 동물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잘 가꿔놓은 시설에 안락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점들이 알려진 뒤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이곳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외 공간과 넓은 실내에서 뛰노는 유기견들. 종류와 크기, 적응도에 따라 각각 공간을 나눴습니다. 공원형으로 만들어진 군산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안락사가 없고 관리가 잘 돼 버려진 동물의 천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유명세를 타다 보니 한 해 평균 400마리였던 유기동물 수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7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키울 수 없다고 버리거나 키우던 강아지를 구조했다며 전국에서 맡겼습니다. 이 동물 보호소에서 관리 가능한 마리수는 300마리 정도지만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은 850여 마리에 이릅니다. 유기견의 천국이란 말이 이젠 무색해졌습니다. 너무 심하게 물려가지고 근데 지금 죽은 거예요. 결국 일부 동물에 대해 안락사마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건이나 그다음에 이제 질병 관리 뭐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그동안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며 망연자실해합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그런 법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생활 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도 어떻게 잘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의 천은미 교수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좀 나아지겠다 하실 텐데, 근데 이런 뜻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코로나가 이제 끝이라든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이 시작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정말 방역을 잘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국내 상황은 안정이 됐지만 해외는 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해외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생활은 돌아갈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한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금처럼 해온 정도의 그런 개인위생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생활 속 거리 두기로 가더라도 이 코로나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이제 손 씻기, 마스크. 이거는 이제 여전히 해야 되는데 마스크의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꼭 94가 써 있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KF94를 써야지만 반드시 방역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환경이 달라졌어요. 환자 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조금 도움이 되지만 우선 여름이 됐어요. 너무나 더운 날씨인데 KF94를 쓰고 있으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인 경우, 임산부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운 날씨를 고려하고 또 그러한 분들을 생각한다면 KF80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덴탈 마스크, 치과용 마스크를 많이 선호해요. 진료를 볼 때도 그 치과용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하루 종일 진료를 보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나 정부에서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덴탈 치과용 마스크를 좀 제공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마스크를 써도 뭐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되겠죠? 상황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방역 이 시스템 아래서 또 하나 이제 지켜야 될 게 아프면 쉰다. 이건 또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이 이거는 내가 좀 지키기가 가장 어려울 것 같다라고 꼽은 게 아프면 쉰다 이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제 아프면 쉰다, 아프면 쉬고 싶죠. 그렇지만 회사라든지 학교에서 아프다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대부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과거에는 뭐 진단서를 배부를 해야 되고 제출을 해야지만 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아프다고 하는데 코로나19인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감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프면 쉬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지침을 조금 정부에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이 학교를 오기 싫어서 아프다, 쉬겠다 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얘기 방금 하셨지만 지금 방역 당국이 또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는 곳이 학교예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등교를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마스크 계속 써야 되고 또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쓸 수 없으니까 이 칸막이 네. 놓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좀 어른으로서는 짠한 풍경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사용을 할지도 걱정이지만 식사 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칸막이도 있고 줄 쓸 때도 거리를 조금 두고 쓰고 대화를 자제한다고 하지만 아마 식사 시간에 가장 염려가 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서 아이들을 이제 식사 준비할 때 손 씻기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식사 시간도 최대로 짧게 해주시고 학년별 학교별로 식사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어떤 좀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보고 있는 게 이른바 조용한 전파예요. 조용한 전파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행이 다시 돼도 2월 말에 그런 폭발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방역 당국이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월 달에 그때 환자가 안 나오면서 우리가 종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네. 근데 그거랑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내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아마 항체 검사를 해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똑같다면 분명히 우리도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무증상 감염을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까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은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지금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무증상이 굉장히 많으세요. 진단을 받으실 때 자가 격리 중에도 발생을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환자는 5%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볍게 앓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를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에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왜? 외국에서 계속 들어올 거 우리나라도 네.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다시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거를 더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협력해서 백신 개발이나 치료약제 개발에 대해서 총력을 해서 제2차 유행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같은 그 맥락에서 감염병 그 위기 경보 지금 최고 단계에서 좀 내리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은 전국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시적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단계라서 연휴의 이후의 상황이라든지 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상의를 해야지 지금 당장 조금 고려하는 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앞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미국 쪽의 주장,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중국,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건은 구체적인 증거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미국의 합참의장은 이와는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5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우한 연구소 등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향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선 어느 쪽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면서도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발원지로 중국 우한을 겨냥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합참 의장의 입에서 다소 다른 말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지난해 수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의존도가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19년 북한의 수출액은 2억 6,100만 달러로 2018년보다 20.9% 줄었습니다. 2015년 수출액 45억 6,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90% 이상 급감한 것입니다. 2017년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의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40개국 전후를 유지하던 북한의 무역 상대국도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줄어서 지난해엔 60여 개 나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가운데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8년 91%에서 2019년 95%로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밤사이 화재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부산 기장군 물류차고지에 주차돼 있던 4.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옆에 있던 또 다른 화물차 2대에도 옮겨 붙었고요.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차고지에는 화물차 20대 이상이 주차 중이어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밤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이 시작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7일 만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미술관과 도서관, 동물원 등의 문이 오늘부터 다시 열립니다. 방역당국은 이른바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의 준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인 남수단 어린이도 함께 도착을 합니다. 쇠붙이를 삼켰지만 현지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이집트로 왔다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의 도움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통화태 부차관보가 또다시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동맹과 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의 핵체제 관련 위험이 여전히 높다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걸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